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사회적 기업이 미래다.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저소득자, 고령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즉,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일자리 확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수준 생계를 보장하는 국가 주도형 복지에서 개인이 복지 서비스 종류를 직접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시장 친화적 복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이죠. 이 사회적 기업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단순히 물건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반 은행이나 제2금융권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층에 무담보로 소액을 빌려주고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6년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경제학 교수가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취약계층 대상 소액 대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 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곳이 매년 속출하는 데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비리와 파행을 저지르는 곳이 생기면서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사회적 기업들의 생존율이 20%대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계속 정부 지원만 바라본다면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적 기업에 관계되는 강의를 한 서너 차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을 출범하는 많은 지원자분들에게 성공의 방법과 또 기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강연 자리였는데요. 인큐베이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앞에서 설명 들으셨던 대로 저소득층이나 뭐라 그럴까요? 빈곤층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적 개념을 이 기업적 개념과 합쳐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하지만 이윤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구조죠. 이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이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대출해주는 하나의 금융 서비스입니다. 대부분 이지론을 이용한 대출자 중에 한 10명 중에 8분들이 이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의 그런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라민은행처럼 이런 분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지론과 같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체를 하지 않고 제대로 갚을까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90%가 넘습니다. 연체하지 않는 분들의 확률이.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도 생산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소득의 효율적 배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또 발전 가능성을 두느냐, 이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정부의 손만 벌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에 성공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다. 새롭게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공유경제, 그 비즈니스 모델로 오늘 주목해볼 기업으로 소카라는 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소카의 김지만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카, 그러니까 카가 있어서 자동차 기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소카는 그 회원들끼리 자동차를 같이 타는 카쉐어링 회사입니다. 아, 예. 네, 자동차 어떤 이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소셜 벤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현재 서울시 나눔카 공식 사업자로 서울에서 한 100여 곳 이상에서, 그다음에 제주에서 30여 곳, 그다음에 부산에서 9월부터 30여 곳 이상에서 필요할 때마다 분 단위로 차를 빌려 쓰실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 그 회원에 가입하시면은요, 회원 카드나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네.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려 쓰실 수 있는데요. 그 필요한 장소가 시내 곳곳에 그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집 근처나 회사 근처 또는 학교 근처에서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30분, 1시간 이렇게 짧게라도 차를 쓰시고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서서 제주도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자체에서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시에서 시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내주시고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나눔카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지금 거의 공식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차를 빌려 탑니까? 네. 우선은 저희는 이제 그 차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회원에 이제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운전면허 정보와 어떤 결제카드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네. 저희가 심사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드리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회원카드를 집으로 보내드리고요. 네. 회원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 필요한 장소나 시간을 검색하셔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그 차가 있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그 차 유리 앞에 이제 요만한 장치가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회원카드를 대시거나 예, 스마트폰 앱으로 명령을 내리시면 차 문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차에 타신 후 그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서 차를 쓰시고요.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반납이 완료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렌트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운영 철학이나 운영 방식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서비스는 이 필요할 때 차를 나눠 타겠다는 어떤 회원들이 같이 쓰는 회원제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도 어떤 차 중심의 어떤 접근보다는 네. 이런 회원들이 이렇게 차를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커뮤니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를 빌려 쓴다는 점에서는 렌트카랑 비슷하지만 이게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그다음에 또 하루 이상이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기능적인 차이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카시어링 차량이 시내 곳곳에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장소에 빨리 접근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뿐 아니라 제주, 부산처럼 이렇게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기 자가용을 제주나 부산에 다 갖다 놓는 효과예요. 그래서 출장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셔도 필요한 곳에서 똑같은 절차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지나 출장지에 가신 이후에도 필요하실 때 자가용을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카쉐어링에 대해서 요즘 그 인식과 문화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예, 많이 이제 좀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요.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그 궁금한 게 갑자기 연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타신 거리만큼 계산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 경차 같은 경우는 1km당 180원의 주행 요금이 부과가 되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주유비 자체를 개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용하시다 보면 차 안에 주유 전용 결제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 카드로 원하시는 만큼 주유를 하시면요. 그 돈이 다 결제되는 게 아니라 타신 거리만큼만 네. 결제가 나중에 후불로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채우는 거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이요. 예. 예. 차 속에 있는 그 결제카드로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예, 다음 분이 좀 넉넉하게 차를 그 기름이 남아있도록 좀 에티켓을 지켜주시면은 반납하시기 전에 기름을 좀 더 채워주시면 네. 다음 분이 이용할 때 또 편하고 그 다음 분이 또 이용할 때 계속 편해지는 그런 회원지의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카라고 하는 공유경제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채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그 공유경제 안에서 어떤 모델을 비즈니스를 만들어보자라고 접근했다기보다는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나중에 공유경제고 협력적 소비였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제일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조사에 따르니까 차를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운행하는 시간이 평균 1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23시간 이상 주차장에 우리가 세워두려고 차를 비싸게 주고 사고 매년 이렇게 유지비를 내는 게 아닌데 그럼 과연 필요할 때마다 차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 같은 이런 어떤 커뮤니티들이 발달을 하면서 네. 이제는 사람들이 쉽게 필요할 때마다 차를 쓰고 나눠 쓸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반이 가능해졌구나 해서 예,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또 풀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접근해보자 하고 봤더니 이게 회원들끼리 협력적으로 소비해서 차를 같이 쓰는 공유경제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이 쏘카를 통해서 차를 공유한다는 거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시간 이상 주차장에 서 있는데 매년 보험료 내야 되고 자동차세 내야 되고 뭐 소모품 같은 거 엔진오일 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준준형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 연간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경제적인 어떤 효과에 더해서 카쉐어링 자동차 한 대가 이 도로 위의 자동차를 최소한 10대에서 15대 정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차들이 내뿜는 어떤 배기가스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가치, 그다음에 이 가치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사회적인 가치까지 포함해서 예.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택시와 같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소식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나중에 이런 공유 경제가 확산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쏘카를 찾게 되면 충분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택시랑은 이용자 이용 결과나 어떤 이용 목적을 분석했을 때는요, 좀 네. 다른 시장 같아요. 예. 택시는 조금 더 짧게, 그 다음에 편도 방향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여기는 택시보다는 조금 더 장거리에 최소한 3-4시간 이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같은 장소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현재는 세컨카를 대체하거나 젊은이들이 차를 꼭 안 가져도 차를 쓸 수 있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충분한 수요를 어디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는 네. 시장 경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면 더 많은 공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면 확산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쏘카 설립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2년 전쯤에 국내 카시어링 서비스를 한번 도입해 보겠다고 젊은이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요. 네. 처음에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좌충우돌 지금도 몇 당 헤딩하고 있지만 좌충우돌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면서 예. 처음에 이제 서비스도 기획하고 예. 기술도 개발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하게끔 되고 네. 그게 서비스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개발을 해가지고요. 예. 2012년 초에 저희가 제주에서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제주에서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테스트베드로서 상당히 좋은 환경이 있었고요. 한 가지는 제주에서 차가 없으면 참 불편한데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차가 두세 대씩 있는 게 너무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제주에서 먼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빨리 얻어가지고요. 2012년 말에 서울시 나눔카 공식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2013년도 초에는 서울에서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9월에는 부산, 경기, 인천 지역까지 올해 내에 다 확대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 구조가 지금 또 경영 노하우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사실상. 예,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수익은 이용 요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비를 상회해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네. 나머지는 이 차를 회원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한 대를 몰면 1년에 몇백만 원이 드는데 그거를 단돈 3만 원, 4만 원씩 연회비를 내서요. 네. 그걸로 간접적인 비용을 이렇게 충당을 그렇죠. 하는 구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게 되면 예. 그다음부터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규모가 더 키워질 수 있도록 확산이 되면은 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영어로 펀드카 해도 되고 펀드에서 덜을 빼고 펀카 해도 괜찮으시겠는데 정부 지원은 혹시 받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예, 아직 정부 지원은 없고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나눔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할인된 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예, 굳이 지적하신다면 솔직하게 네. 지금 약간 좀 불편한 점은 이런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이용 면에서요? 예, 이용 면에서. 예,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그 요구 사항은요. 예, 더 많은 곳에서 카시어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내 집 앞에는 없냐? 왜 우리 학교 앞에는 없어요? 우리 회사에도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하루에도 몇십 건씩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를 빨리 따라가야 되는 면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저희 카시어링 차를 쓰기를 원하시지만 네. 그 차를 그 주차장에다 놓고 지정된 주차면을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아파트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예. 원하시는 분들과 또 분여회나 이런 조직들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런 주차장 확보 같은 인프라 문제들이 사회적인 인식이 빨리 이제 좀 높아져서 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같은 맥락에서 편도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광화문에서 빌려가지고 저기 홍대 앞에다가 그냥 놓고 난 갔으면 좋겠다. 네, 갖다 네. 놓기 싫다. 예. 그렇게 되려면 주차장이 일단 좀 확보가 돼야 그렇죠. 돼요. 왜냐면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다 견인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자체나 어떤 이런 큰 그림에서 주차장을 카시어링 차량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수요나 이용자들이 조금 더 늘어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 경제 논리상 확대가 가능한 그런 어떤 그 검증된 네.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인식이 변하고 가치 체계가 변하면서 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이 문화가 점점점 확산되면 소카의 이 사업도 날로 번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카의 김지만 대표였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잠시 후 4부에 재무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생생 재테크 정보하고 그리고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의견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나쁜 남자,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바쁜 남자. 이제 당신의 비즈니스에 여유를 더하세요. 남인도 챗나이가 대한항공 콜롬보 취향으로 한결 가까워졌으니까요. 대한항공 스리랑카 콜롬보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하고 이슈를 한번 미리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탁 앤 이슈 시간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될 경제 지표가 어떤 겁니까? 예, 이번 주에는 그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미국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데요. 예. 그거하고 이제 일본과 오늘 발표됐죠. 2분기 GDP. 또 유로도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2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최근 그 부각되고 있는 이 선진국 경기 회복세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로 경제 지표 주목됩니다. 물론 이제 일본 2분기 GDP는 오늘 발표된데요. 그 전기비 연율해서 2.6%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을 좀 하했고 1분기보다 좀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정책 당국이 예상했던 그런 2% 중반대 빠른 회복은 어렵더라도 여전히 그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유로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전기비가 그 플러스로 나타나면서 7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좀 벗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역시 이제 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점이 2분기 성장을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라든가 유로까지 이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가 확산되는 게 이번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번 주에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일 먼저 미국 경제 지표의 어떤 안정성 또 상향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그 7월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또 기업 체감 경기 지표, 주택 시장, 물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를 좀 두루두루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특히 이제 7월, 8월 이 3분기를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네. 중요한데요. 7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좀 증가를 하지만 여전히 3분기에도 민간 소비 회복세가 좀 지속된다는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산업 생산도 역시 이제 2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요. 가동률도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 가는 그런 모습 예상되는데요. 지금 7월 그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패드 제조업 지수라든가 ISM 제조업 지수가 이 시장 예상을 좀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좀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네. 7월 산업 생산이 좀 예상보다 좀 좋아질 가능성이 정도 있고요. 이번 주 발표될 8월 뉴욕 및 필라델피아 패드 제조업 지수도 여전히 좀 좋은 수준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3분기에는 제조업 경기가 성장을 좀 주도할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좀 엿볼 수 있고요. 네. 그 7월 주택 지표도 발표되는데 역시 이제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계속 좀 확인해 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그 미국 3분기 GDP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2.3%로 좀 형성돼 있는데요. 예. 이번 주 발표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좀 그 전망도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지역 연준 총재들 이야기가 올해 내에 양적 완화 축소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연준 총재 발언에 의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 3명의 지역 연준 총재들이 좀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요. 늦어도 올해 안에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좀 단행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이 대세를 이루면서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좀 부정적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정책금리 인상에 그 선제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그 찰스 에번스의 연준 총재의 발언도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네. 에번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그렇죠.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카고 총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에번스 총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를 할 수 있다.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늦어도 올해는 무조건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거다라는 걸 이미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에반스 총재 비둘기판데도 그 정도로 올해 내로 축소가 될 거다 그러면은 이 축소가 시작되는 시점의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나갈 것이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 6월 그 FOMC 회의 이후로 버냉키가 이미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올해 말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고 내년 중반 정도에
이 자산 매입을 중단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사실 네. 추구 조약이 구체화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은 이런 그 발언이 정해지면서 한 4일 만에 5% 가까이 좀 급락을 했고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온 모습은 이미 미국 증시 한 1% 남짓의 조정을 보였지만은 그만한 충격은 아니었거든요.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축소의 시점이 아니라 네. 얼마나 이 양적 완화 이 축소를 빠르게 줄일 거냐 이런 부분이 관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양적 완화가 중단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 현재로서는 그 양적 완화 중단 시점이 내년 중반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버냉키도 이 양적 완화가 중단됐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이미 좀 밝혔기 때문에 네. 양적 완화 중단이 곧바로 정책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제 향후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런 그 정책금리 인상도 또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또 기대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양적 완화가 얼마나 빨리 중단될 건가, 그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얼마나 개선될까에 관해서 더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뭐 나름대로의 반등을 노리고 있다면 우리 경제 지표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이제 7월 수입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볼 수 있는 건 7월 고용 지표입니다. 수요일 날 발표됐는데요. 7월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실업자도 2010년 하반기 이후에 좀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고용은 계속해서 좀 완만한 증가세 이어가겠지만은 어떤 시장이라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주로 해외에 몰려 있는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 이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디커플링에 비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커플링, 이 연동되는 게 좀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연준에 다시 또 출구 전략 우려가 부각되면서 또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외국인도 계속 매도가 좀 다시 또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에 상당한 큰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떤 그동안 지속된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또 그런 피로감들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란 재료로 좀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기는 역시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다소 좀 극보로 조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 해서 또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또 많이 떨어진다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민감주라든가 지수 관련 대형주 쪽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또 갑자기 또 시세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찾을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경기 민감주나 대형주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반기 기업들의 이 전략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고 그다음에 2014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준비도 조금씩 할 그런 시점이 돼가고 있는데 가장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보는 게 환율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을 보면은 사실 상당히 외국인 자금 이탈을 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었거든요. 예.
만약에 하반기에 새 경제 여건이 미국을 중심으로 좀 안정이 되고 네. 그렇다면은 국제 금융 시장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재정이라든가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그 펀더멘털이 양호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애국의 자금이 오히려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환율이 다시 또 좀 강세를 원화 같은 강세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는 원화가 상반기와는 다르게 좀 강세로 갈 수 있는데 예. 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경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신흥국들, 브라질이나 또 남미,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2013년 하반기, 2014년 무엇에다가 좀 중점을 두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 IMF 이후로 상당히 그 수출 비중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내수, 민간 경기가 좀 회복되지 못하는, 체감적으로 좀 좋아지지 못하는 그런 국면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상대적으로 폐해 여건에 좌우되는 좀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역시 이제 이 내수 경기를 과연 어떻게 구조적으로 네. 늘릴 건가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정책적으로 상당한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또 세밀하게 또 지속적으로 예. 추진하는 그런 정책적인 기가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총수요, 특히 이 내수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에 여러분들께서 나누고 싶은 상담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고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자, 다녀오시자마자 바로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822번님입니다.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일하다가 꼭 대학을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월세, 휴대폰비, 생활비 등등 빼고 나면 6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등록금 모아야 할 것 같고 생활비도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부도 하고 싶으신 그런 분이시군요. 네. 사실 이제 20대 초반일 경우에 이제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또 이제 9822님처럼 월세를 내시는 이렇게 독립해서 생활하시는 경우라면 저축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 때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소득이나 지출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고요. 사실은 또 우선은 가계부 작성, 체크카드 사용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새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체크카드가 현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자기 은행 구좌에 현금이 쌓여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카드는 빚을 담보로 해서 쓰는 거지만 체크카드는 이제 현금을 쓰니까 빚질 일은 없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체크카드에 한도를 급여를 다 넣고 쓰시면 신용카드하고 별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체크카드를 쓰시더라도 예산을 세우신 다음에 예산만큼 넣어놓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저축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개발에 필요해서 이제 대학 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대학 진학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은데 2, 3년 이내에 이제 이 대학 진학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이제 그 원금 손실이 없는 예적금을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4년치 등록금 다 모은 다음에 대학 가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한 1, 2년
모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모으는 방법들. 그래서 차근차근 좀 계획 세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이 되면야 모르겠지만 학자금 네. 대출 이것도 결국 졸업 후에 취직이 안 되면 바로 그냥 부채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시기 때문에 뭐 4년치 다 모은 다음에 가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불안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적극적으로 뭐 투자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오히려 이제 원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하시라는.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은 못 하신다. 네, 못하실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8739번님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 연체가 됐습니다. 얼마 전 국민행복기금 승인이 끝나고 저축은행에서도 연체 기록이 자동 삭제되었는데요. 그런데 핸드폰 할부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뭐가 안 될 수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그 핸드폰 할부하시면 예. 보증보험이 필요한데 예. 그때 이제 신용 유의자일 경우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할부가 안 되시는 거고요. 네. 일시불로 이제 구매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예. 행복기금을 신청하시면 연체 기록 자체는 삭제가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국민행복기금 신청 중이라는 이제 공공 기록이 한 2년 정도 남게 됩니다. 정상 상환하시면 2년 후에 해제가 되고요. 예. 이제 해제된 이후에는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뭐 다른 신용 거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2년간 이제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이후에 신용 등급에 따라서 정상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연체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된다고요? 이제 신용 회복 중이라는 기록은 2년간 유지되고요. 예. 연체 중인 거는 신용 회복 지원을 받으면 예.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기록이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분의 상담 내용입니다. 게시판에 이 바로아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청약예금 300만 원을 보유할 것인지 우리 사주 대출이 있는데 일부 환매해서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환매 시기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 자녀 관련해서 적금만 소액 들고 있는데요. 저위험 상품으로 월 10만 원 상품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펀드 상품이 너무 많은데요. 범위를 줄여서 꼭 집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만 볼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한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청약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예금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다 쓰실지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요. 네. 아마 3년 이내에 뭐 분양되는 아파트 신규 청약 없으시다면 뭐 굳이 보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파는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사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용이 어느 쪽이 세이브가 되느냐, 예. 네, 수입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계산하신다면 파는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위험 상품 같은 예. 경우는 예, 예. 이제 자녀 교육비라 그러면 적어도 한 15년 이상 쓰시는 상품이라는 전제 하에서 네. 펀드를 권해드리고요. 예. 그 이전이라면 네. 금리가 낮더라도 적금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역시 이제 15년 정도 쓰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정 비용이 적은 상품들, 이른바 네. 이제 펀드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수료가 적은 상품들, 통상적으로 이제 인덱스 펀드가 수수료가 적거든요. 적고.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펀드라고 해서 위험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 정도를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익률은 일반 적금보다 플러스 1, 2% 정도 차이가 안 이상은 나죠. 네, 생각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은 뭐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건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15년 이상, 뭐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비과세 대상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적금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0330번님입니다. 국민연금 내면 노후에 얼마나 받는지 설명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28살이고 근무하는 곳에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요. 세금을 3.3%만 뗄 뿐 4대 보험 이런 거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5년 됐는데 왜 갑자기 내라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개인 사업자도 가입 대상인 거 맞죠? 네, 원칙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은 네, 18세에서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이 대상이고요. 소득이 발생하는. 네, 그렇죠.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네. 뭐 2가지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소득이 적으셔서 납부 예외가 돼 있다가 네. 이번에 부과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번에 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든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자 관련 자료가 네,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이제 네. 지역 가입자로 자교 취득을 하라는 서류를 네, 발송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이제 노후 자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뭐 지금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보다는 일단
시작하시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2764번님 해상에 75,330원짜리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료는 43,646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립보험료라고 합니다. 20년 납인데 현재 43회 납부했고 3년 갱신 상품 부분이 있어서 보험료가 약 700원 정도 줄어서 그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보험료 10,000원 정도를 줄이고 싶은데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실손보험 가입하셨고 그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료가 많으면 보장성 보험, 적립 보험료가 많으면 저축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비 같은 경우는 갱신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미리 이제 적립을 해두는 게 이제 적립보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적립보험료가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험료 올라가면 더 내시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사업비를 또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말씀처럼 적립보험료를 좀 줄이셔가지고 다른 저축을 하시는 게 낫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해당 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내 적립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면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4242번님입니다. 현재 전세 1억 5천에 살고 있고요. 1년 후 가을에 2억 5천 정도의 전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금할까 하다가 이율 보고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원금 보장되면서 연 5%라도 수익 나는 건 없겠죠? 그냥 예금이 답입니까?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전세금 인상을 위해서 꼭 쓰셔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원금이 손실되면 진짜 큰일 날 그런 돈이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상품 그리고 1년 후에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하는데 현재 이제 예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뭐 농협이나 수협이나 뭐 이런 그 상호 금융 회사 이런 곳에 조합원 비과세 상품 이용하신다 그러면 그 세금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용하실 수 있는 것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 친절하게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8875번님, 내년 8월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받아요. 현재 청약저축 860만 원 정도 불입했고요. 이제 무주택자도 아니라서 청약저축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 돈으로 대출을 더 갚아야 하나 고민도 되고요. 지금은 월 2만 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청약저축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청약 예금으로. 그다음에 불입하지 않고 유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주택을 분양받으시고 그러면 다음 주택 구입하실 때까지는 뭐 적어도 한 3년 이상 뭐 걸릴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정도 이후라 그러면 지금 신규 가입하시더라도 그 사이에 충분히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재 대출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보더라도 대출을 상환을 하시는 게 그래서 청약저축을 해지해서 대출 상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쭤봐서 앞으로 목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목돈은 대출 부채 상환에 쓰는 것이 좋다 아니면 리볼빙으로 계속 돌리는 게 좋다 어느 게 좋습니까? 저는 대출 상환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전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렇군요. 자,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과 함께 오늘 재무상담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는 돈 잡아주는 재무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 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 신청 받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세제 계획에 대해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나부터 희생하자 이런 말씀도 보내주시고 또 아직까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아쉽다는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돈을 더 내야 된다, 또 적게 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만 믿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하고 싶다. 누군가는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터널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신뢰하고 싶은 그런 사람, 또 그런 지도자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반장, 손을 뒤집기를 여시로 하는 이런 상황은 좀 피하고 싶다는 내용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